일단 오늘 실습은 일단 구글 콜앱에서 다 이루어질 거고요. 옛날에는 일단 개인 노트북에 막 설치도 하고 했었는데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콜앱이 좋을 거고 일단 구글 크롬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크롬 굳이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호환이 좀 좋은 것 같아서 크롬을 안 까신 분은 크롬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습을 하나 하게 될 텐데, 이걸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엠리스트라고 숫자 손글씨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셋이고요. 그 엠리스트를 어떻게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걸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영상 처리,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영상 처리 익숙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 계셔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픽셀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픽셀 우리 한 픽셀, 두 픽셀. 여러분 폰에 보면 해상도 몇 곱하기 몇천 곱하기 몇천이 돼 있죠. 이게 다 픽셀 수를 얘기합니다. 여기 가까이 와보시면 여기 이렇게 픽셀이 다 보여요. 네모. 여기 픽셀 수를 다 세면 저 프로젝트의 그 해상도가 나오는 겁니다. 점 하나가 네모 하나가 픽셀 하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네모가 몇 곱하기 몇 있어요? 4 곱하기 4. 그러면 4 곱하기 4 총 픽셀 수가 몇 개? 16개의 픽셀 수로 가진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메모리 공간에서는 16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16바이트. 1바이트가 0에서 255를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얘기하고 그 1바이트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8비트인데 그것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총 몇 바이트? 16바이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픽셀이 1바이트고 1바이트는 0과 255 사이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16바이트로 가진 1차원인데 얘를 굳이 4개씩 잘라서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숫자를 제가 그린다고 그려봤는데 뭐랑 뭐 같아요? 그냥 느낌에 보면 1과 7 같죠? 네, 그래요. 1, 7. 0은 검은색, 255는 흰색, 128은 회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사람 손으로 끄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애매한 것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1과 7이에요. 그래서 그 엠리스트 보면 케라스에서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위한 어떤 그런 패키지가 이제 존재하는데 엠리스트.load 데이터라고 하면 얘가 아마존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요. 받아서 엠리스트를 딱 줘요. 데이터를 줄 때 트레이닝이랑 실제 그 시험 칠 거 테스트 나눠서 데이터를 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X랑 Y랑 나눠서 줘요. X는 뭐예요? 문제, Y는요? 정답. 문제와 정답을 나눠서 주는데 학습과 테스트할 걸 나눠서 줘요. 여기서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엠리스트의 문제는 이미지를 줘요. Y인 정답을 뭘 것 같아요? 숫자 0에서 9까지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둘 다 어떤 바이트로 나타내는데 X 같은 경우에는 총 784바이트예요. 이게 28 곱하기 28 곱하기 28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8 곱하기 28에 해당하는 거에다가 숫자가 이게 그려져 있다. X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X트레인에다는 X가 문제인데 여기에 뭘 해요 지금? 리쉐입이라는 걸 해요. 리쉐입은 형태만 바꿀 뿐이에요. 데이터의 어떤 매트릭스 형태만 바꾸는데 앞에 나오는 게 샘플 수예요. 총 엠리스트의 샘플 수는 7만 개입니다. 7만 개 중에 6만 개가 트레이닝 할당이 되고 1만 개가 테스트 할당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처음에 6만 개가 샘플이 있는데 그 샘플에 하나의 샘플에는 몇 바이트? 784바이트로 구성한다. 그럼 얘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28 곱하기 28. 하여튼 1차원으로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아셔야 뭐 백날 엠리스트 잘해봤자 여러분이 쓰는 데이터를 이제 해야 될 텐데 그때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엠리스트처럼 데이터를 만들어서 뭐 해보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엠리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쭉 있는데 우리가 샘플이라고 해요. 하나의 데이터셋. 하나의 샘플은 몇 바이트예요, 지금? 784바이트예요. 이런 샘플이 몇 개가 있어요? 7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6만 개가 트레인이 할당돼 있고 1만 개가 어떻게? 테스트 할당돼 있어. 이게 다 1차원 배열의 그냥 형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저런 식으로 좀 2차원으로 쪼개보겠다. 이게 1차원, 2차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원, 첫 번째 차원의 수를 의미하는 게 샘플 수고. 첫 번째가 샘플 수고, 두 번째가 한 샘플이 가지는 바이트 수. 아시겠죠? 그래서 바꾼 다음에 as 타입이라고 하면 얘가 실수 형태로 바꿔요. 아까는 0과 255의 정수 형태였고 그럼 1바이트짜리잖아요. 얘를 플로트 32라고 바꾸면 실수로 바뀌어요. 네, 실수로 바꿉니다. 바꾸는 이유는 255로 이렇게 나누기 위함인데요. 일단은 32로 나눈다. 32가 32비트를 뜻하고 이게 4바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1바이트가 4바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실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됐든 여기서 보시면 실수로 바꾸겠다. 그럼 0은 어떻게? 0.0. 255는 255.0. 나눠서 255로 나눠요. 딱. 이게 정교화라는 과정인데 모든 데이터를 0과 1 사이로 바꾸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X트레인을 하고 Y트레인도 그렇게 했어요. 딥러닝에 입력할 때 0과 1 사이를 정교화시켜서 집어넣어야 좀 더 학습도 잘 되고 또 데이터의 어떤 그런 수치도 조금 좀 평준화를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재미난 건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걸 제가 그림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결국 이런 4 곱하기 4는 1차원으로 이렇게 쭉 1차원으로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샘플 수가 총 몇 개예요? 2개죠. 샘플 수 2개. 전체 데이터의 바이트 수 몇 개예요? 전체 데이터 32개. 32개인데 첫 번째 차원에 뭘 넣어야 될까요? 2. 두 번째 차원에는 뭘 넣어요? 16. 그렇죠? 26. 그렇게 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만 보면 앞에 이게 2, 1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엠리스트에 6만 개의 784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상상이 되시죠? 결국 1차원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렇게. 얘를 S 타입 플로트라고 하면 뭐가 된다? 실수 형태로 바꿔요. 실수 형태에다가 250 나누면 뭐가 돼요? 네, 실수로 0과 1 사이로 다 바뀌죠. 그죠? 네. 영상 처리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수치만 봐도 와 예쁜 그림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헥사로 보고. 자, 재밌는 거 Y를 얘기할게요. Y는 정답이죠. 우리가 라벨 값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 이거는 뭐다? 7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MP utils 이거 캐럿이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to categorical이라고 하면요. 이 라벨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짠 이렇게 바뀌어요. 1은 0, 1, 0, 0, 0, 0으로 바뀌고요. 7은 0, 0, 0, 0, 0, 0, 1, 0, 0, 0. 이게 7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0, 1, 2, 3, 4, 5, 6, 7, 8, 9 총 케이스가 0에서 9까지니까 10개의 케이스 중에 하나만 원이 핫 하나만 떴다. 원핫 인코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만약에 저게 1이 아니라 일단 0이었으면 뭐 것 같아요? 0이면 1, 0, 0, 0, 0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원핫 인코딩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죠. 원핫 인코딩. 네, 원핫 인코딩을 하는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라고 딱 나중에 머릿속에 딱 조립이 될 겁니다.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뭐가 됐든 이 과정은 원한 인코딩이고 코드상에서는 뭐다? to categorical이라고 하면 여기 숫자 하나였죠. 1바이트짜리였죠. 숫자 1바이트 넣으면 여기에 총 몇 바이트가 나와요?
10바이트가 나온 보시면 돼요. 10바이트가. 바이트 1바이트의 1은 10바이트로 0, 1, 0, 0, 0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좀 데이터가 확 늘어나져요. 이런 식으로 쭉 원화 인코딩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시퀀서를 하고 뭐 이거 아까 쭉 봤죠? 핏하고 뭐 쭉. 요게 이제 전체 코드인데 요걸 이제 실습하기 전에 뒤에 조금 더 볼까요? 조금 더 보죠. 학습 과정 좀 이해를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핏하기 전에 뭘 한다 그랬죠? 컴파일 하죠, 그죠? 컴파일하고 나면 핏을 하는데 핏할 때 우리가 줘야 될 게 문제와 정답을 주는 겁니다. 문제와 정답을 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 학습할 때 정답집 안 주고 문제집만 주면 학습이 안 되잖아요. 풀과 비교하면서 학습되는 것처럼. 그래서 정답지를 같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바이저 러닝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문제 10개와 문제 100개와 정답 100개가 있습니다. 이게 쌍이 맞아야 됩니다. 쌍 안 맞으면 애매하겠죠. 문제가 100개인데 정답이 99번까지 있어. 그러면 애매하겠죠. 항상 쌍을 딱 맞춰줘야 돼요. 자, 전체 100개가 있는데 여기에 배치 사이즈를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배치 사이즈는 몇 문항 풀고 업데이트 할 거냐예요. 몇 문항 풀고 업데이트 할 거냐. 문제가 100개가 있는데 배치 사이즈 100이면 몇 번 풀고 업데이트 해요? 제가 질문을. 문제가 100개고 배치 사이즈가 100이면 배치 사이즈의 의미는 몇 문항 풀고 업데이트 할 거냐인데 업데이트가 몇 번 일어나요? 한 번 일어나요. 왜? 문항이 100개인데 배치가 100이면 100 다 풀고 한 번 딱 업데이트를 하죠. 그죠? 자, 업데이트를 한다. 네트워크를 갱신한다. 누가 해요? 하나, 둘, 셋. 다 까먹었어요? 하나, 둘, 셋. 옵티마이저가 네트워크를 갱신해요. 갱신할 때 오차가 나올 텐데. 네트워크에 문제를 입력하면 네트워크 출력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푼답이라 그랬죠. 정답과 푼답을 비교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오제도 펑션이 그 로스를 계산합니다. 해서 갱신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배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치 사이즈가 10이다. 10문항 풀고 업데이트 하겠다. 그러면 총 갱신 몇 번 일어나요? 10번 일어나요. 맞아요. 배치 사이즈가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몇 번 일어나요? 100번 일어나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를 초래할까요? 여러분 그 학습하는 거랑 거의 흡사해요. 이게 내가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게 막 공부할 때 보면 끝까지 못 풀고 답 알고 싶어라고 이제 그 다음 막 정답집 보고 막 그러잖아요. 비교하고 맞추고. 그 다음 정답도 봐버려서 이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모리 용량이라든지 학습 속도라든지 뭐 이런 쪽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막 1번 문항이랑 10번 문항이랑 비슷한 유형이었다. 그러면 이론 같은 경우에는 1번 문항 틀렸으면 10번 문항도 어떻게 돼요? 틀리겠지만 뭐 이런 같은 경우 1번 문항 맞춰서 한번 갱신하면 10번 문항 어떻게 돼요? 또 뭐 맞출 뭐 그것도 있고요. 또는 뭐 이게 스테이블하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의 샘플 가지고 1희 1비 하느냐 이것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배치 사이즈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 중에 이제 에포크라는 걸 설명을 드릴 텐데 에포크는 뭐냐면 반복 횟수예요. 반복 횟수. 우리가 데이터가 무한대 있다 그러면 반복 사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데이터는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문항이다 그러면 100문항을 한번 딱 푸는 걸 우리가 에포크 1. 100문항 문제를 10번 풀면 에포크 몇? 10 이렇게 돼요. 같은 문제집을 계속 푼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엔 제가 이렇게 풀었더니 정확도가 막 99%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좋아했어요. 야, 내가 푼 모델이 정확도가 99%가 되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거의 외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에포크를 계속 늘린다는 얘기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예로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자녀한테 어떤 문제집을 딱 줘요. 한번 풀어봐. 근데 그 자녀가 처음에 점수가 60점이었어요. 뭐 처음 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문제집을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네 번 풀고 계속 똑같은 문제를 한 20번 풀었는데 점수가 60점이면 계속 60점이면 무슨 생각하게 되겠어요? 이게 좀 얘는 이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게 될 거죠, 그죠? 그렇게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100점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이걸 학습 데이터셋에 오버피팅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뭐든 반복해서 일어나면 거의 외우다시피 할 겁니다. 딥러닝 모델이.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같은 문제집이라서 반복하면 쭉 들어요. 처음에 저는 이걸 이해 못했어요. 왜 컴퓨터가 하는데? 컴퓨터는 한 번 풀면 다 알아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까 여러분이 실습했듯이 차츰차츰 학습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점수가 이거는 이제 틀린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틀린 개수가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데이터셋도 그냥 한 번에 다 아까 좀 신기한 게 보시면 그냥 M리스트 하면 XY로 7만 개 다 쓰면 되지 왜 또 굳이 트렌 6만 개 뭐 테스트 하는데 10,000개 쓰느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그 나눠져 있는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데이터셋을 할 때 올해 수능 문제를 잘 푼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우리가 목표가 여러분이 고3이라고 했을 때 올해 수능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올해 수능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가 있죠. 올해 수능 문제를 빼와서 걔를 암기하고 들어가면 거의 100점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철컹철컹. 네. 실제 옛날에는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중에 그 학회가 막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막 이렇게 실제 시험 친 걸 가지고 막 정확도 높였다 이런 뭐 그런 페이퍼도 많았다고 합니다. 뭐가 됐든 올해 수능 문제는 언신 데이터, 보지 못한 데이터라서 우리가 뭐 학습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모의고사 5회랑 작년 수능 문제가 있어요. 이따 가정하죠. 그러면 이걸 뭘 공부를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올해 수능 문제 잘 맞출 것 같아요? 작년 수능 문제?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매년 수능의 출제 방향이 좀 바뀌거나 경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작년 낸 거는 막 안 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오히려 망할 수가 있어요.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실전은 어차피 우리가 해보지 못하는 거고 시험 세수로 작년 수능 문제를 한번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한번 실제 수능 들어가기 전에 한번 작년 수능 문제로 한번 쳐보는 용도로 시험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가지고 학습을 할 텐데 학습도 나눠서 합니다. 검증셋, 훈련셋 이렇게 나눠서. 모의고사 1회에서 4회까지만 학습해요. 여러분한테 오해가 있다 그러면 1에서 4회까지만 계속 학습해요. 그리고 매 에포크마다 뭐마다? 에포크마다 뭘 해요? 검증셋으로 한번 스스로 검증해봐요. 근데 아까 Y랑 Y'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학습할 때, 핏할 때 일어나는 과정인데 검증셋 가지고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검증셋은 학습 용도가 아니고 그냥 매 에포크마다 검증할 용도로만 써요. 정답을 주어지긴 하지만 걔를 외우진 않아요.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매 에포크마다. 그리고 충분히 됐다고 하면 시험을 딱 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녹색 선은 훈련셋 가지고 하는 건데 익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셋 가지고 계속 에포크를 반복하면 거의 딸딸딸 외울 거기 때문에 100점 맞는 게 당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100점 못 맞았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그 네트워크 모델이 이 문제집을 외울 수 있는 충분한 유론수가 없거나 뭐 충분한 역량이 안 되거나 두 번째는 문제집 자체가 좀 애매해서 다른 문제인데 똑같은 답을 얘기하거나 뭐 문제 자체가 애매하면 아무리 학습해도 제대로 좋지는 않겠죠. 근데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모의고사 5회 가지고 뭘 해요? 매 에포크마다 테스트를 할 거예요. 할 때 쭉 가서 같이 떨어지다가 어떻게? 갑자기 더 틀려져요. 이게 뭐지? 네. 이걸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그럽니다. 오버피팅. 그래서 이걸 같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모의고사 5회는 학습할 때 안 써요. 근데 모의고사 4회, 1에서 4회까지 학습하면서 5회도 같이 떨어지죠. 왜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모의고사 1회와 4회하고 딸딸딸 외우기 시작하면 모의고사 5회는 오히려 더 못 치게 됩니다.
이거 오버피팅이 오고 사실 공부는 여기서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서 이 모델 죄송합니다. 이 모델 가지고 시험을 쳐야 돼요. 만약에 이 모델 가지고 시험 쳐버리면 도리어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시험 들어가기 전에 막 1시간 전까지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적당히 하고 나면 그래 나 충분히 했다고 딱 덮잖아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골프를 못 치지만 만약에 필드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냥 필드 나가는 것보다 스크린 골프에서 좀 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스크린 골프에서 한번 쳤어요. 하고 그 사람이 필드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혀 못 치는 것보다 얼추 치겠죠. 근데 스크린 골프에서만 2년, 4년, 6년, 8년, 10년 동안 막 치고 막 18년 동안 스크린 골프만 쳤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10년째 하는 것보다 필드 나가서 치는 게 더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스크린 골프에 너무 피팅돼 있다. 오버 피팅돼서 막 그런 조명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필드 나가면 막 바람도 불고 막 햇빛도 쬐고 이럴 거예요. 그걸 못 견뎌내는 오버 피팅 됐다라는 표현인데 뭐 여러분이 하는 거기에 거의 발생할 겁니다. 오버 피팅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주요 관건이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알아내기 위해서 검증셋이 필요합니다. 보통 처음에 할 때 아이 검증셋 뭐야 귀찮아 해가지고 막 할 텐데 항상 이렇게 나누십시오. 이렇게 비율 뭐 733 뭐 아니 6622 뭐 이렇게 나누기를 하는데 사실 비율보다는 그 데이터 분포가 더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뭐 비율별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 이런 게 있네요. 사이버 민방위 문제가 있는데 사실 사이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빨리 풀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빨리 푸는데 여러분도 빨리 한번 풀어보죠. 자, 하나 둘 셋 한번 바로 찍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몇 번? 몇 번? 4번? 네. 저는 맞는 것은 해서 3번 딱 했어요. 3번. 네. 왜냐하면 오버피팅 이제 다른 문제도 그냥 대피한다 하면 이게 저희 거의 정답이거든요. 딱. 뭐 문제 읽어보면 되잖아. 대피한다. 언제 오버피팅이 일어났죠. 정답. 딱. 근데 바로 틀리더라고. 근데 이걸 제가 학습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사이버 민방위 문제 풀 때 뭐 똑같은데 뭐 하나 더 붙으면 즉시 붙으면 얘가 자 이걸 선택해. 오버피팅을. 누군가는 3번 하니까 3번이 맞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해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무슨 옆에 고지대가 있냐고. 경치나 감상하지 뭐 이런. 자 그런 것도 있고 데이터셋도 보면 이게 이런 그림을 많이 보게 될 텐데 이것들도 이제 아까 러닝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로스 값 떨어지는 걸 쭉 보는데 이게 아까처럼 나이스하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마 하다가 막 하세월 거기다 갑자기 팍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뒷내는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기다림이 필요할 겁니다. 자녀분들이 계속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더라도 좀 기다림을 좀 주시면 또 이렇게 착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깝깝하겠어요. 이게 에포크마다 이렇게 막 증가될 텐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런 고민하게 될 거예요. 자,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요. 아까 이 코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아신 겁니다. 요 네트워크 모델만 빼고 요건 뒤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카테고리컬 엔트로피 뭐 쭉쭉 있어요. 소프트맥스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소프트맥스까지 좀 설명드릴게요. 소프트맥스라는 게 있는데 아까 출력층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배운 게 시그모이드를 배웠죠. 시그모이드는 뭐와 뭐예요? 0과 1 사이의 실수 형태로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코드는? 예, 다중 클래스를 분류하는 거죠. 만약에 세 개를 분류한다고 보죠. 삼각형, 사각형, 원을 구분한다 라고 봤을 때 삼각형 0, 사각형 1, 원 2, 0, 1, 2 이걸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요? 0은 1, 0, 0 1은요? 0, 1, 0 2는요?
좋아요. 잘 따라 하셨어요. 이제 소프트맥스를 배우실 거예요.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는요. 아까 시그모이드는 하나의 벡터가 나오는데 그 벡터가 0과 1 사이에 실수가 났다면 소프트맥스는 저 벡터가 지금 몇 개예요? 지금 10개로 돼 있죠. 여기서 3개로 해볼게요. 3개의 벡터를 생성하고 그게 소프트맥스를 하겠다고 하면 벡터가 3개다 그러면 칸이 3개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칸칸이는 0과 1 사이에 실수가 나와요. 시그모이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얘를 합하면 뭐가 돼요? 1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소프트맥스예요. 얘를 시그모이드로 하면요. 그러니까 1.1, 1.1, 뭐 0.5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합해도 1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소프트맥스는 합이 1이다. 한번 해보죠. 이 두 번째 주에 지금 3분 딱 계시는데 삼각형, 삼각형 원이다. 그러면 첫 번째 벡터에 뭐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0가요? 0.2. 두 번째는요? 0.4. 부담 좀 세죠? 자, 뭘까요? 잘 모르죠. 네. 이게 다른 분 뭐가 될까요? 0.4. 합이 뭐가 돼? 1이 되게끔. 그렇게 소프트맥스가 설계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아까 1시간 전에 배운 거 다 지금 종합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좀 쉽게 느껴졌겠지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 학습이 안 됐어요. 아무 학습이 안 됐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입에는 벡터가 3개인 소프트맥스가 달려져 있어요. 아시겠죠? 원 보여줬어요. 자,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0.3, 0.4, 0.7. 3개 얘기하셔야 돼요. 그 3개 합은 뭐가 돼요? 1이 되게끔. 자, 한 분 대표로 아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네, 얘기해 주세요. 원 보여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0.1, 0.2, 네, 7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정답을 뭘로 줄 것 같아요? 뭘로 줘요? 정답을? 0, 0, 1로 줘야 돼요. 왜? 2로 주고 싶긴 한데 2로 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3개로 해서 나눠줘야 0, 0, 1이니까 얘가 그때 뭘 해요? 따로따로 비교해요. 아, 얘기 0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0.1로 얘기했어. 뭐 차이가 커요, 작아요? 별로 안 커요. 잘했네. 0이라고 얘기했는데 0.2라고 얘기했어. 커요, 작아요? 뭐 크게 작진 크진 않아요. 1이라고 얘기했는데 0.7로 얘기했어. 차이가 커요, 작아요? 뭐 그냥 해요. 그러면 이게는 어느 정도 뭐예요? 잘 맞춘 거예요, 그죠? 오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죠. 근데 만약에 0.7, 0.2, 0.1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0.7인데 0이 나오니까 차이가 크죠. 그리고 1이 나와야 되는데 0.1에서 차이가 크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많이 갱신해야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비교하려고 정답 Y를 뭘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죠. 이 바꾸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하나, 둘, 셋. 원핫 인코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벡터별로 따로 비교하는, 이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벡터별로 따로따로 비교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오브젝트 펑션이 뭐예요? 카테고리칼 크로스세트. 와, 스스로 대견하시죠? 저는 너무 대견한데 머릿속에 뭔가 다 조립되는 느낌이 와야 돼요. 막 깨닫는 느낌이 와야 돼요. 아닌가? 그래서 다중 클래스의 문제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요거 좀 이따 이제 하고, 인풋팀 첫 번째가 입력층, 마지막 층이 출력층인데, 입력층도 은위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출력층을 제외한 모든 층을 은위층이라고 표현을 해요. 은위라고 하면 가려져 있는 층. 제가 여러분 입은 제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입 안에 있는 신경세포라는 건 제가 모르잖아요. 다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은위층이라고 해요. 출력층은
정해져 있어요. 10. 야, 출력층 10, 벡터가 10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가 몇 개라는 의미예요? 10개라는 의미예요. 왜? 그래야 0, 1, 1, 1, 1, 0,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10개.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시그모이드를 알고 있었는데 하나 더 배웠어요.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를 해줘야 그 출력층의 합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야 카테고리 클래스 엔트로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의 정해져 있어요. 다중 클래스에 적합한 출력층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다? 소프트맥스. 제가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대답했어요. 그리고 은익층을 출력층을 제외한 모든 층은 은익층인데 은익층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 씁니다. 렐루. 따라서 렐루 쓰는 이유가 뭐 있긴 한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 거의 뭐 렐루 씁니다. 뭐 리크드 렐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렐루가 제일 성능이 좋다고 하네요. 이름도 참 예쁘죠, 그죠? 렐루. 입력 벡터 수의 입력 샘플 하나의 벡터 크기예요. 샘플 하나의 벡터 크기 현재 뭐예요? 몇 개? 몇 바이트? 784개예요. 예, 784개예요. 그죠? 얘가 저기서 뭐랑 같아야 돼요? 얘랑 같아야 돼요. 얘랑 같고요. 이 10이랑 뭐가 같아야 돼요? 벡터가 얘랑 같아야 돼요. 왜? 얘가 원래 1이었는데 원한 인코딩에서 몇 개로 바뀌었어요? 네, 10개로 바뀌었어요. 네. 얘의 전체 바이트 수는 몇 바이트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요. Y트레인. 10바이트 아니에요. Y트레인의 전체 바이트 수. 네? (60만 개) 맞아요. 왜요? 왜 그러냐면 Y트레인이 샘플 수가 몇 개예요? 6만 개인데 하나의 샘플이 몇 바이트예요 지금? 10바이트라서 60만 바이트가 되는 거야. 네. 별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걸 좀 생각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바뀌는구나 정도 감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자, 오브젝트 펑션 정의했고요. 옵티마이즈 정의했어요. 그럼 네트워크를 학습할 준비가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컴파일 해야 돼요. 컴파일 하고 나서 뭘 해요? 핏 하는데 핏 할 때 6만 개 샘플을 돌리죠. 6만 개 샘플을 돌릴 때 몇 개씩 잘라서 갱신할까요? 32개. 왜? 배치자에 32개니까. 그리고 그 6만 개 샘플을 몇 번 반복해요? 5번만. 그러면 전체 학습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체 학습하는 샘플 수 몇 개? 32만 개. 자, 더 어려운 문제 얘기해. 32만 개 맞나요? 6만 개 곱하기 5. 그죠? 30만 개네. 그죠? 제가 잘못했어요. 30만 개인데 30만 개를 배치 사이즈 32로 잘라서 했어요. 자, 문제. 네트워크 몇 번 갱신하느냐? 그렇죠? 30만 개 나누기 32 만큼 네트워크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런 감을 조금 익혔으면 이게 간단한 모델로 이런 식으로 하구나 이렇게 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보죠. 지금 노트북 여셔가지고요. 코랩 띄우십니다. 같이 해볼게요. 코랩이라고 검색하면요.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 코랩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지금 제가 로그인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안 뜨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새 파이썬 3 노트 이렇게 빈창이 떠야 되는데 빈창 안 뜨면 위에 보면 새 파이썬 노트라고 있어요. 요거 선택하시면 뭐 빈창 뜹니다. 지금 다 뜨나요? 일단 케라스 이야기라고 검색을 하세요. 케라스 이야기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첫 번째 그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걸 딱 복사 밑에 소스 코드가 하나 있거든요. 네, 소스 코드를 복사하셔가지고 여기에
짠 붙여놓고 실행할 때 요 버튼 누르면 셀이 실행됩니다. 제가 한 게 뭐냐면 콜앱 검색하셔가지고 검색 열기 했고요. 새 파이썬 3. 두 번째는 검색에 케라스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검색해서 소스 코드 복사 붙이기 복붙 해서 콜앱에서 실행 셀 실행 한 겁니다. 그럼 실행이 되겠죠? 네, 실행됐어요. 그죠? 정상적으로 하셨다라 그러면 밑에 이렇게 결과가 딱 나와요. 결과 나옵니다. 이거 저 밑에 이 보는 법이랑 이런 거 알려드릴게요. 밑에 좀 로고 좀 읽어볼게요. 읽어보는데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using TensorFlow 백엔드라고 뜨죠. 그러니까 엔진은 뭘로 쓴다? 텐서플로우 쓴다. 그리고 다운로딩 데이터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앱리스트 로드 데이터 하면 앱리스트가 숫자 좋은 것인데 아마존에서 가져와서 다운로드가 돼요. 여러분 노트북에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가 미국에 있는 어떤 서버에 다운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가 다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뭐 워닝인가요?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포크가 나오는데 에포크가 얼만큼? 5회 에포크를 했고 에포크마다 이게 따따따따딱 올라갈 텐데 올라가는 횟수가 32만큼 올라갈 겁니다. 왜요? 배치 사이즈 32로 했기 때문에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나오는 로스 있죠. 로스랑 에큐러시가 있어요. 로스랑 에큐러시는 로스는 내가 정의한 로스, 오브젝트 펑션에 해당하는 로스 값이 찍히고요. 에큐러시는 학습한 데이터만 가지고 정답이랑 비교했을 때의 정확도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다중 클래스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1을 1이라고 얘기했으면 맞춘 거고 1을 1이라고 얘기 안 하면 틀린 거라고 해서 에큐러시가 계산이 됩니다. 에큐러시가 점점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이밸루에이션은 평가를 할 때는 시험셋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학습하지 않았던 테스트셋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93% 나온 거예요. 꽤 잘 맞췄죠. 그 다음 평가 말고 그냥 임의의 하나를 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 테스트셋에 이게 파이썬 문법인데 이 땡땡을 두고 0과 1 사이 뭐 그냥 0 해도 상관없어요. 0과 1 사이니까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샘플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샘플 X를 가지고 와서 뭘 한다? 프리딕트 예측한다 했으면 Y 결과가 나올 텐데 현재 모델의 출력층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예요? 현재 모델의 출력층 액티베이션 펑션 소프트맥스 출력층의 벡터 개수 몇 개예요? 10개. 그 벡터에 나오는 값의 합은 뭐예요? 1이죠. 얘의 모델의 결과는 프리딕트 나오는 결과가 10개의 벡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합은 1일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2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됐어요. 이게 0.0000016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수치가 좀 높은 것들이 있겠죠? 요거네요, 요거죠. 9.9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0.99 정도 되겠네요. 나머지 0에 갖고 얘가 0.99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7. 0, 1, 2, 3, 4, 5, 6, 7 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마 이게 좀 귀찮다 그러면 아마 이거 클래스인가? 이게 지금 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죠, 그죠? 이게 32씩 다다다닥 해서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 봐봐요. 아까 프리딕트라고 하면 그냥 출력층의 벡터만 나올 텐데 클래시스라고 해서 그거 귀찮고 그냥 하나만 알려줘 라고 하면 얘가 하나만 알려줍니다. 뭐라 나와요? 7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잠시 쉬었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밸리데이션 셋을 우리가 안 넣었어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까지 넣고 우리 한번 해볼 겁니다. 잠시 쉬시고 안 되신 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 질문을 주셨는데 랩탑에 설치를 하시는 분은 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계속 뭐 버전도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걸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그 설치할 때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뭐 윈도우 케라스 설치 그러면 이제 제 그 있어요. 윈도우에서 케라스 설치하기. 그래서 뭐 요거 선택하셔서 근데 이게 좀 옛날 버전이라 지금 하고 맞는지는 뭐 조금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근데 거의 뭐 하는 방향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케라스 설치하려면 텐서플로우 설치를 해야 돼서 이게 다 설치를 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광고 나오는데 광고도 실수로 이렇게 클릭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PNG의 투명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픽셀에서 어떤 값을 가지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그 채널이라는 개념을 이제 어차피 컨볼루션 할 때 배우실 텐데 흑백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하나입니다. 하나. 픽셀이 하나인데 아까 우리 픽셀이라 그랬죠? 픽셀이 나타내는 게 0에서 255에 해당하는 픽셀이라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몇 개 있다? 하나 있어요. 하나. 흑백 같은 경우에는 흑백은 0은 까만색, 255는 흰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칼라면 RGB로 나타냅니다. RGB, 이렇게 나와요. RGB는 이런 수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바이트가 3바이트로 있어야 돼요. 바이트가 3개 해야 돼요. 얘네들이 다 0에서 255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000이면 무슨 색일까요? 검은색. 255는 흰색. 255, 00은 빨간색. 255, 0은요? 아니요. 뭐 어떤 조합색이 나오겠 노란색이 나오나? 하여튼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는 채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채널이 몇 채널이에요? 3개 채널이에요. 3개 채널. 잘 이해하세요. 채널 개념은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채널은 채널 간에는 뭐 독립적인 것 같지만 채널 RGB가 이렇게 보면 사각 그림 있다고 치면 거의 3개 채널에도 사각 그림이 동그랗게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리적인 어떤 기하적인 어떤 정보는 다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하지만 채널 정보, 색상 정보가 다를 뿐이고 그 지오메트리적으로는 다 동일해요. 근데 아까 질문이 뭐냐면 PNG 같은 경우에는 투명값이 들어가 있죠. 채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우리는 알파 채널이라고 불러요. 정확히 모르지만 이게 255가 아마 불투명이고 0이 투명하다고 가정했을 때 0이면 다 투명해지고요. 255면 뭐 불투명해져요. 뭐 하여튼 반대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NG 파일을 로딩해버리면 우리가 로딩할 때 4로 지정해야 돼요. 채널 수를. 그렇지 않으면 3. 이게 보시는 게 막 윈도우에서 보시면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이미지에다가. 데이터셋이 라벨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썩는 부분이 핏할 때 학습할 때 한번 썩습니다. 매번 에포크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100문항이 있다 그러면 매번 100문항을 1번부터 100번 있다 그러면 그걸 순차적으로 계속 푸는 게 아니라 한 번 에포크를 할 때마다 막 섞어요. 섞어서 풀고 그래요. 그 셔플이라는 게 있는데 셔플 옵션을 폴스로 두면 섞어서 풀지 않고 그냥 쭉 풀어요. 그게 시계열 문제 풀거나 뭐 이렇게 상호 관계가 필요할 경우에 섞어서 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옵션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개념.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좀 복잡합니다. 엔트로피라는 그것부터 이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정보화 이론 막 한참 막 그걸 공부를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로그 계산해서
이제 로그에서 그 적정점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가장 잘 설명을 하신 분이 이찬우님인가? 저는 그분 동영상 보고 처음에 했는데 정말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예, 이런 노트를 딱 열으셔가지고 하나 둘씩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여기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랑 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러닝 딥러닝부터 해가지고 여기 백프로파게이션 뭐 쭉 해서 쭉 선형 회귀, 로지스터 회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보고 비용 함수, 소프트맥스 쭉 설명되어 있어요. 약간 이론적으로 보시려면 이런 거 좀 살펴보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